삶을 걸고 사랑을 하고 싶어 했던 한 남자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의 거짓, 네 번째 약속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1985년) 늦여름 서울. 아침부터 온 비가 저녁까지 이어졌다. 밤이 되며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우산이 필요한 비였다. 9시가 넘었다. 마음속 아카시아 잎을 뜯었다. 할 수 있을까? 해도 되는 걸까? 꼭 해야만 하나? 해야 할 것 같아. 해보자. 해야 해. 하자. 오늘은 비도 오니 택시 잡기가 더 어려울 거야. 일단 나가자. 중간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후드득 후드득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마음을 적당히 산란시켰다. 거친 시멘트 계단이 대리석처럼 반질거렸다. 내려서는 걸음마다 실리콘 코팅처럼 얇고 투명하게 고인 빗물이 찰싹이었다. 경동시장 근처 한옥, 밤톨만한 문간방 2개에서 시작한 유목민 같은 생활이 행당동에서 공릉동으로, 광명시로, 그리고 10년 만에 신림동까지 이어졌다. 신림동은 개천가를 따라 빠듯한 삶을 담기에 적당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동네였다. 관악산이 주위를 둘렀지만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엔 나무라야 대로변 가로수뿐인 메마른 동네였다. 두 가구가 살게 지어진 허름한 2층 집이었다. 봉천동으로 넘어가는 고갯길 초입 도로변에 자리한 집은 가난한 집답게 창문이 작고 적었다. 거의 언제나 열려있는 녹슨 철제 대문으로 들어서면 오른쪽으로 아래층 마당이, 왼쪽으로 위층으로 올라가는 시멘트 계단이 보였다. 마당은 나무도 작은 구석 화단도 없었다. 벽과 시멘트 바닥이 만나는 모서리 틈새 사이에서 잡초 풀포기 몇 개만 겨우 자라는 집이었다. 아래층은 평범한 살림집이라야 맞았지만 세탁 공장으로 부르는 게 더 옳았다. 종종 계단을 내려가며 널려있는 빨래 사이로 스치듯 아래층 부부를 마주쳤다. 40대 중반 나이의 남편은 동그란 얼굴에 체구가 작았고, 남편과 비슷한 키에 힘이 더 세 보이는 아내는 얼굴이 크고 각이 저 강인해 보였다. 하나뿐인 중학생 딸은 평범했다. 부부의 얼굴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집과 분리되지 않은 일터에서 하루 24시간 떨어지지 못하는 부부의 얼굴은 진한 락스물에 오래 담겨 흰색마저 탈색된 낡은 광목천 같았다. 표정이 없었다. 일터에 어울리는 표정만 가능한 인조인간 같았다. 부부는 언제나 바지런히 움직였다. 키보다 높이 걸린 빨랫줄들에 빨래를 널기 위해 머리가 뒤로 젖혀진 채 팔을 하늘로 올리기를 반복했다. 마당은 근처 모텔에서 나오는 수건과 침대볼을 수거하고 세탁해서 가져다주는 작업의 시작과 마무리 공간이었다. 봉고차에서 빨랫감으로 배불뚝이가 된 마대를 꺼내오면 세탁기가 돌아갔고, 헹굼이 끝나면 빨랫줄들의 등골이 휘었다. 시멘트로 덮인 마당 위로 등가죽이 배에 들러붙는 얇은 흰 빨래들이 줄줄이 들어섰다. 마당은 윙윙대며 휘청이는 세탁기와 탈수기 소리, 첨벙이는 물소리, 빨래가 탈탈 털리는 소리를 빼면 고요했다. 부부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다.
시선이 마주치면 고개 인사를 했지만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었다. 각자 정해진 일이 너무 분명해서인지 부부는 일에 필요한 대화도 하지 않았다.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완고하게 달라붙은 입술은 한숨을 쉬거나 숨 쉴 때만 떨어졌다. 표정과 목소리가 사라진 마당은 그나마 흰색 빨래들이 가득 널려있을 때 생기가 돌았다. 이사 온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계단을 오르내리며 아래층 마당을 쳐다보는 일이 적어졌다. 모두가 벌거벗은 대중목욕탕에서 호기심이 사라지듯 벗겨져 노동만 남은 아래층 부부의 삶에 대한 관심도 사라졌다. 버스 정류장 쪽으로 차를 몰았다. 도로를 따라 드문드문 서 있는 플라타너스 가로수 잎들이 빗물에 젖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오렌지색 가로등 불빛까지 묵직한 썰렁하고 쓸쓸한 밤이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50m쯤 떨어진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사람들을 살폈다. 대여섯 명이 우산을 들고 버스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망설임이 커지는 망상을 접고 정류장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서 있는 여자 앞으로 차를 몰았다. 창문을 내렸다. 시선을 맞추는 건 자신이 있었지만 긴장 때문인지 우산 속 어둠 때문인지 여자의 시선을 찾아내지 못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갑자기 앞에 선 차에 놀란 듯 뒤로 물러설 기세를 보였다. 상체를 조수석 쪽으로 기울이고 공손하게 소리쳤다. 어디 가세요? 제가 아르바이트한 학생인데요. 웬만한 곳은 5,000원에 태워드릴 수 있어요. 여자가 차 안을 살폈다. 잠시 머뭇거리던 여자가 고개를 옆으로 살짝 기울이다 우산을 접으며 뒷문을 열었다. 뒷자리에 앉아 빗물을 제대로 털지 못한 우산을 정리하며 여자가 말했다. 자신의 결정을 완전히 믿지 못한 듯 끝이 흐려지는 말투였다. 반포 고속터미널로 가주세요. 대학생인가 봐요? 나라시는 잘 안 타는데 비가 오고 버스는 안 오고 택시도. 고개를 돌려 여자를 바라보며 밝게 웃었다. 웃는 것 말고는 어색함을 털어낼 방법이 없었다. 네, 대학생이에요. 제가 오늘 처음 시작했어요. 첫 손님이시네요. 제대로 시선을 마주친 여자가 말했다. 한결 마음 놓은 음색이었다. 아, 그래요. 비도 많이 왔으니 천천히 운전해요. 새벽 도매시장 근처가 아닌 집 근처 동네에선 처음 본 나란시차가 신기한 듯 여자가 차 안을 살폈다. 의자 시트가 특이하네. 푸른색 아메바 패턴을 보면 커튼용인 것 같은데 면이네. 바느질이 어설픈 걸 보면 가정용 재봉틀로 집에서 만든 것 같은데 대학생인가? 20살이나 됐을까? 곱게 자란 얼굴인데 왜 이런 일을 할까? 해외여행 경비를 벌려고 하나? 막상 손님을 태우고 나니 두려움이 있던 자리에 불안이 찾아왔다. 밤 운전 경험도 적었지만 비 오는 밤 운전은 처음이었다. 모르는 사람을 태운 채 불법의 불안을 품고 젖은 아스팔트와 타이어가 만드는 마찰 소리만 흘리며 달렸다. 조금 속도가 높았는지 국립묘지 앞을 지날 때 넓게 고인 물에 차가 살짝 미끄러졌다. 긴장으로 팽팽하게 당겨진 줄이 툭 하고 끊어지며 회초리처럼 심장을 때렸다. 뜨겁고 매운 회초리였다. 실내 후면 거울로 여자를 쳐다보았다. 표정을 보니 여자도 느낀 것 같았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여자를 더 불안하게 만들 거란 생각이 들었다. 숨을 고르고 속도를 낮췄다. 불빛이 거울처럼 비치는 노면 위 수면을 찾기 위해 눈에도 불을 켰다. 운전만큼은 누구보다 잘한다는 자부심이 무너지며 손바닥 땀구멍이 비지땀을 쏟아냈다. 반포 도매상가 근처에서 내릴 때까지 여자는 물끄러니 창밖만 바라보았다. 여자가 차에서 내렸고 주머니엔 5,000원이 찾아왔다.
첫 손님을 태우고 나니 자신이 붙었다. 호텔 앞까지 가서 손님을 태우기도 했고 유흥지점 근처를 돌며 손님을 찾기도 했다. 자정쯤 비가 완전히 그쳤다. 여전히 여기저기 빗물이 고인 도로가 많았다. 거리에 인적이 드물어질 때까지 꽤 많은 손님을 태웠다. 새벽 4시네? 그만 집으로 가자. 무사히 끝났네. 생각보다 사람들이 좋게 생각해줘서 다행이야. 엄마가 좋아하실 거야. 그래, 애썼다. 단단한 옥수수 알갱이 같던 두려움과 긴장이 팝콘처럼 펑펑 터지며 부풀어 올랐다. 마음이 편안한 팝콘으로 가득해졌다. 긴장이 풀려서인지 얼굴이 화끈거리고 나른해졌다. 운전석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시원했다. 신림동 개천변 일방통행길에 들어섰다. 죽은 척 웅크린 차들이 길가에 나란히 빼곡했다. 모두가 잠든 동네의 적막함이 마음을 툭툭 두드렸다. 마음이 일렁였다. 쏟아질 듯 출렁거렸다. 집 옆 도로가에 차를 세우고 돈을 셌다. 미리 준비했던 거스름돈을 제하고 나니 7만 원 정도가 더 들어있었다. 생각보다 많은 돈에 부싯돌이 번쩍번쩍 불씨를 튀긴 했다. 석유통이 바로 옆에 있었지만 불씨는 그대로 까만 밤으로 사그라져 갔다. 하나만 닿았어도 활활 타올라야 맞았지만 불은 붙지 않았다. 포장을 벗기다 실수로 떨어뜨린 아이스크림처럼 바닥에 떨어진 마음을 집어들고 묻은 흙을 털었다. 차를 대고 골목으로 들어섰다. 새벽이라 살짝 열려있는 대문을 밀고 계단을 올랐다. 빨랫줄만 앙상한 아래층 바닥이 어둠에 눌려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것 같았다. 발소리도 함께 깊어졌다. 주인이 살기 위해 지어지지 않았으니 당연했을까? 집은 모든 게 허술했다. 특히 방문들이 얇고 가벼웠다. 잠들어 있을 식구들이 깨지 않도록 조심스레 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8시. 4시간도 못 잤지만 쉽게 깼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어제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이에요. 어제? 어제 늦게까지 안 들어오더니 그랬었구나 우리 동주. 애썼다. 엄마는 어젯밤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묻지 않았다. 측은하거나 미안해서였을까? 혹시라도 걱정하실 것 같아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대학에 입학한 후 아침은 걸렀다. 만 원만 남기고 엄마에게 지갑 속 돈을 다 꺼내드리고 나왔다. 집 앞 도로가에 앉아 강아지처럼 꼬리를 흔드는 흰색 프레스토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다. 비 온 뒤 하늘이 파랬다. 오늘은 미팅이 있는 날. 평범한 대학 1학년으로 세상을 만나는 날이다. 자리가 많이 비어있던 좌석 버스가 돌고 돌아 압구정동에 섰다. 여대생 둘이 탔다. 학교 로고가 금박된 폴더를 가슴에 끼고 웨이브진 머리카락이 어깨를 살짝 덮은 여학생은 앞에서 두 번째 오른쪽 자리에 앉았고, 까만 바탕에 흰 실이 박힌 조다시 청바지를 입은 여학생은 버스 뒤쪽 자리에 앉으려는지 옆을 스치고 지나갔다. 향수인지 샴푸인지 모를 달콤한 꽃향기가 났다. 상상의 덩굴나무가 길게 뻗었고 무성한 잎이 피어났다. 향기 때문이었다. 붐비지 않는 버스에 타 자리에 앉고 나면 습관처럼 버스 안 사람들을 관찰했다. 중학교 때부터였다. 초자연적인 힘으로 버스가 이대로 세상에서 고립되는 상상을 했다. 자유의지와 선택이 가능한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아니면 힘의 독재 체제로 변질하며
결국 알파 메일이 모든 것을 독점하게 될 것인가? 그 과정은 얼마나 치열하고 동물적인 싸움이 될까? 배고픔과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되고 나면 결국 가장 큰 가치는 여자가 될 텐데, 여전히 갸냘프고 이쁜 여자의 외모가 그 가치의 기준이 될까? 힘으로는 알파 메일이 될 수 없는 남자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될까? 더구나 사랑이 느껴지는 여자가 만약 그 안에 존재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궁금증만 자극하는 영화 트레일러 같은 상상이었지만 유별나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을 때는 장편 영화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대개의 상상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사랑을 새긴 유전자를 남길 기회를 어떻게든 찾아냈다. 버스가 한강 다리에 올라섰다. 넘실대는 강물 위로 지난 봄이 비쳤다. 와, 자동차네? 집 앞에 하얀색 현대 프레스토가 서 있었다. 아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나 봐요. 아버지는 가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호황이었던 60년대 말 가발 공장을 했었다. 잘 나가는 그룹사 임원이었던 아버지의 승부수는 멋지게 성공하는 듯 했다. 일부 공종의 하청 공장으로 시작한 사업은 직접 수출 물량을 수주하고 선적하는 큰 규모의 사업으로 발전해 갔다. 대부분이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여자였던 공원들의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장 안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남진과 나훈아의 히트곡들이 종일 흘러나왔다. 몰래 각성제를 탄 저녁 식사를 먹이고 밤을 새우며 만들어도 수출 물량을 채울 수 없는 지독한 호황이었다. 공원 여러 명이 한 공장에서 다른 공장으로 통째로 옮기기도 했고, 가끔은 인력을 빼앗긴 공장에서 일주일 만에 더 좋은 조건을 내걸고 다시 데려가는 일도 흔하게 벌어졌다. 부천 소사공단으로 공장을 확장 이전하며 아버지는 더욱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사업이 잘 되자 아버지의 씀씀이도 따라 커졌다. 부잣집 장남으로 태어나 평생 돈 걱정 없이 자란 아버지는 타고난 기분파였고 손이 컸다. 서울 웬만한 집 서너 채 값을 들여 집을 개보수했고, 비만 오면 질퍽해지는 동네길을 사비를 들여 시멘트로 포장하셨다. 하지만 1974년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석유 파동이 왔다. 1년이나 버텼을까? 결국 최종 부도가 났다.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던 아버지의 노력은 오히려 더 혹독한 시련으로 돌아왔다. 모든 게 남김없이 사라졌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못했다. 가구와 가전제품에 빨간 딱지가 붙은 집에서 쫓겨나는 날, 아버지는 사글세 빵을 얻을 돈도 없는 처지가 되었다. 막다른 길에서 아버지는 이민을 선택했고, 그렇게 유일한 꿈이고 미래가 된 미국 이민은 식구 모두를 무위의 세계로 들어선 현자로 만들었다. 이민을 향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버렸다. 이민 수속은 처음 예상보다 점점 더 늦어졌지만 그저 거기에 산이 있으니 오를 뿐이라는 순수한 마음이 흔들린 적은 없었고, 이제 10년을 넘기고 있었다. 점심은 학생회관 1층 식당에서 빙초산으로 맛을 낸 냉면을 먹었다. 돈을 벌고 나면 오히려 더 값싼 음식을 먹고 싶어졌다. 그렇게라도 해야 돈을 벌기 위한 노력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상처가 더 빨리 아물었다. 오늘도 그랬다. 수업을 마치고 미팅 장소로 향했다. 이대 정문 앞 언덕배기에 있는 가미분식 맞은편 건물 2층 카페였다. 4대4 미팅이었다. 여학생 4명이 들어와 앉았다. 노란 원피스를 입은 키 크고 피부가 흰 여학생이 맞은편 옆자리에 앉았다. 외모도 이뻤지만 유복하게 자란 티가 났다.
시간이 흐르며 그녀가 내게 시선을 주는 느낌이 여러 번 있었지만 시선을 피했다. 환하게 웃는 그녀의 시선을 받아내기엔 헛된 희망일 거란 어리석은 패배감이 너무 진했다. 여자가 남자들이 내놓은 소지품을 골라 파트너를 정하는 시간이 되었다. 나는 다른 여학생과 파트너가 되었고 노란 원피스 여학생은 우리 과 킹카 중에 한 명인 민수와 파트너가 되었다. 여의도에 사는 민수는 180cm를 훌쩍 넘는 키에 누가 보기에도 윤택함이 묻어있는 매너 좋은 친구였다. 미팅이 끝났다. 파트너끼리 2차 장소로 향했지만 난 그대로 헤어졌다.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노란 원피스 생각을 했다. 임미진. 태릉 근처 배밭이 많은 곳에 있는 여대를 다닌다고 했다. 민수와 잘 어울릴 거로 생각했다. 몇 번 마주쳤던 시선 속 그녀가 또렷했다. 어깨가 들어 올려지는 커다란 숨을 내쉬었다. 내겐 과분한 여자였다.